능숙한 손놀림으로 엮어내는 시줄과 나일줄. 그저 풀 한 포기일 뿐이었던 완초 줄기가 장인의 손끝에서 고운 색을 입고 서로 엮여 하나의 작품이 된다. 보다 섬세하게, 보다 정확하게 한 줄 한 줄 엮어가는 손끝에서 완성되는 완초 작품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넋이 묻어있다.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화문석과 화방석 등을 짜 스스로의 소득을 올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강화를 비롯해서 예로부터 우리 일상 속 크고 작은 소품으로 자리 잡아 있던 완초 작품들. 특히 강화 화문석으로 대표되는 완초 작품들은 예로부터 귀한 취급을 받으며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사용하는 전유물이었다. 완초는 성룡초라고도 부르는데 제주도를 제외하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완초 공예품이 제작이 되었는데 요즘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완초 공예품은 예로부터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 소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부터는 나라를 대표하는 답례품이나 진상품으로 활용이 되었을 정도로 민족 공예를 대표하는 공예품이었습니다. 완초 공예는 방동 산익과에 속하는 초본 식물인 완초를 가공해 만드는 소품과 일상용품을 말한다. 완초는 왕골이라 부르기도 하며 강화와 중부 이남 지역의 논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자란다. 완초는 우리 역사와 함께 성장, 발전해 왔다. 예문원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완초 공예가 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제33 잡지에 완초 자리가 언급되는 점으로 미루어 최소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완초를 가꾸어 일상용품을 만들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 권 29 충렬왕 김효 5년 3월에 낭장은 홍순을 원에 보내 화문대석을 바쳤다는 기사가 있으며 고려사 권 44 공민왕 23년 6월 명나라에 갔던 사신이 가져갔던 완초 공예품을 되가져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완초 자리가 외국과의 증여품으로서도 귀하고 중요한 구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완초 공예품에 대한 문헌 기록은 삼국사기에서부터 찾아집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석전이라는 중앙관서에서 완초 자리를 직접 관정해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조선시대 초기에는 완초의 채취를 나라에서 금할 정도로 중요한 공예 재료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민족 전통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일제강점기에도 강화도 화문석 완초 공예품은 장려될 정도로 그 탁월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17호 완초장 한명자 장인이 태어난 강화도는 예로부터 화문석과 완초 소품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 과거 임금에게 진상했을 만큼 강화도의 완초 공예는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었고 한명자 장인의 집안 역시 대대로 완초 소품을 만들어 왔다. 자연히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완초로 돗자리나 방석, 광주리를 만드는 것을 보며 자랐다. 그야말로 선조로부터 이어온 솜씨였다. 제가 나고 자란 교동도에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완초 농사가 아주 많았어요. 마을 어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완초로 공예품을 만들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농번기가 지나면 완초 공예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완초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 솜씨가 빼어나 섬세한 손의 감각만으로 아름다운 공예품을 빚어내 1992년에는 경기도 우수공예 기능인으로 지정됐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는 지정하는 기준이나 과정이 까다롭다.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역사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현저한 것을 문화재로 지정한다. 또 무형문화재 기술 보유자는 중요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해 보존하고 또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함영자 장인은 그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해 2008년에는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완초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됐다. 완초장 함영자 선생님은 전통 기술에 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을 더해서 오늘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데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작품을 만들더라도 전통 문양과 다채로운 시장을 응용을 해서 전통적인 면과 현대적인 면을 조화롭게 구성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없던 굽달린 작품들을 만들고 계신데 이 굽달린 작품들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만 함영자 장인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완초공예는 좋은 완초를 길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방동산익과 1년생 풀인 완초는 모판에서 길러 5월 하순에 논에 옮겨 심으면 7, 8월쯤에는 성인 남자의 키만큼 자라고 꽃도 핀다. 씨앗 시험은 8월쯤에 수확을 하는데 씨앗은 따로 따서 이듬해에 파종하기 위한 종자로 사용한다. 완초공예에 사용되는 것은 줄기 부분으로 손으로 일일이 뽑아 수확한다. 수확한 완초는 세 갈래로 짠다.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한 후에 출하하는데 예전에는 길가나 마당에 널어 건조시켰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비닐하우스에 거꾸로 매달아 건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건조기에 널어 말리기도 한다. 이 완골은 완초를 수확하고 나서 여기를 묶어서 달아놓은 건데 그 달아놓은 데를 잘라주지 않으면 선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가위로 묶어놓은 부분을 좀 잘라주겠습니다. 예전에는 손수 농사를 짓기도 하던 함영자 완초장이지만 최근에는 작품에 더 몰두하기 위해 건조시켜둔 완초를 구입해 작품을 만든다. 다시 묶어주고 요거를 여기서 이제 소품과 화문석 할 거를 분류를 할 거예요. 이 굵은 완골은 화문석뿐만 아니라 방석의 뒷면, 뒷부분을 좀 굵게 막거든요. 뒷부분을 또 사용할 때도 굵은 완골을 씁니다. 수많은 완초 중에서도 품질 좋은 완초를 골라내는 것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좋은 완초는 먼저 색이 뽀얗고 부드러운 것이 좋고요. 또 길이가 길고 굵기가 일정해야 작품 짜기가 좋습니다. 완초는 겉면이 은은한 광택이 있고 질긴 것이 특징이어서 완초를 만들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작품을 만들기 전 완초는 다시 한번 햇빛에 널어 말린다. 아침에 물죽이고 또 점심 때 물죽여서 이제 햇빛을 보게 되면 한 5일에서 7일 정도를 발해줘야 돼요. 태양에 발해주면은 염색 들이기 좋은 이제 완골로 되죠. 처음에 수확했을 때는 그 윗 부분이 파래요. 파래서 걔를 물에 축여서 태양을 보게 하고 물 축여서 태양을 보게 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 7일 이상을 해줘야 이제 염색하기가 좋아집니다. 완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초록색을 빼고 염색이 잘 들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색이 완전히 바랜 완초는 염색 과정을 거친다. 예전에는 오배자 연잎 등 천연 재료를 사용했지만 최근에 들어 이는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선명한 색깔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카치온 염료를 사용한다. 먼저 끓는 물에 염료를 풀어 원하는 색상이 나오도록 조절한다. 자, 이 정도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물에 적셔둔 완초를 솥에 넣고 색이 골고루 잘 들 수 있도록 저어가며 5분 정도 끓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초의 양이다. 너무 많은 양의 완초를 넣을 경우 색이 고루 들기 어려워 자칫 얼룩덜룩하게 물이 들 수 있다. 뒤집어서 물이 팔팔 끓어야 염색이 잘 들어요. 빠지지 않고. 그러면 한 5분, 10분 이상 그대로 좀 놔둡니다. 자, 팔팔 끓으면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색이 든 완초는 건져내고 남은 물은 다음 염색에 활용한다. 노란색에다가 다시 노란색 물을 약간만 더 타겠습니다. 더 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란색을 약간 타서 다시 한번 염색을 해볼게요. 약간 겨자색 느낌 나는 그런 색상 한번 드려볼 건데, 그래서 연두색도 좀 더 타면 진 초록색, 원하는 색깔을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어요. 정해진 색상의 염료를 장인의 감각으로 섞어 다채로운 색상을 만들어낸다. 한명자 완초장이 작품을 더 화려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결이다. 염색은 염료의 양이나 물 끓이는 시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염색의 색을 만들어내려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저는 감으로 하지만 만약 초보자라면 염료를 탄 물에 완초 한두 개를 넣어서 미리 염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염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료가 고루 배인 완초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다. 기온이나 날씨, 바람에 따라 다르지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완전히 색이 고정되도록 마른다. 완초공예는 형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실용성보다 예술성의 가치를 두는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된 만큼 디자인도 중요하다. 평상시에 문양이 너무 멋있다. 작품에 그대로 보완을 만들어서 작품을 엮어보죠. 기본이 되는 그림을 준비한 다음 완초 디자인용 무는 종이에 작품의 모양을 그대로 옮기는데 주로 우리 전통 문양을 적용해 도안을 그리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이들이 쉽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금 더 현대화된 문양을 만들기도 한다. 아름다운 완초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디자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아무래도 전통 문양집을 많이 찾아보고 또 거기에서 어떤 문양을 전복했을 때에 조화로운 작품이 나올지를 많이 그려보는 편이에요. 완초를 엮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크고 작은 도구들이 필요하다.
화문석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자리틀은 작품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자리틀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고드렛돌인데 고드렛돌은 무게감이 있는 돌이나 쇠로 만들어 실을 감아 사용한다. 날을 꼴 때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갈고락지, 작품의 형태를 잡을 때 사용하는 골토막, 골토막에 작품을 올려두고 두드려 형태를 완성하는 골방망이, 작품을 만드는 동안 완초를 촘촘하게 밀어 넣거나 마무리 작업에 쓰는 송곳, 완초를 자르고 다듬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위와 칼 등이 필요하다. 도구 외에도 완초를 염색하기 위한 염료, 작품의 디자인에 맞게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된 완초와 완초 가닥을 꼬아 만든 날줄이 필요하다. 도구와 재료, 그리고 완초장의 감각과 숙련된 솜씨가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 한명자 완초장은 손이 빠르기로 장평이 나 있지만 무늬의 난이도에 따라 한 작품을 만드는 데 이틀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도 걸린다. 그야말로 인내와 집중력,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다. 먼저 무엇을 만들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모양을 그리고 그 모양에 들어갈 문양과 또 염색을 준비해서 작품 제작을 합니다. 화문석은 완초 공예의 가장 기본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분야다. 화문석을 짜는 것은 고드렛돌에 실을 감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예전에는 측껍질을 이용했지만 쉽게 끊어지고 채취하는 과정 역시 힘들어 근래에 이르러서는 나일론살을 이용한다. 고드렛돌에 감은 실은 두 가닥씩 잡아 짝을 이뤄 묶어준 후 자리틀에 나란히 건다. 5짤, 7짤짜리 자리를 짜려면 고드렛줄이 한 200개에서 210개 정도 필요합니다. 자, 화문석을 매기 전에 화문석 완골은 약간 굵고 소품보다는 굵어야 돼요. 굵고 또 속에 들어가는 속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염색, 문양 들어갈 수 있거나 또 그 같이 무색과 이번에는 입체적으로 제작할 건데 연두색과 또 무색과 속대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먼저 염색을 먼저 잡고 속대에 집어넣을 부분 속대에 넣고 그 다음에 엮습니다. 넘길 때는 왼쪽으로 가고 가져올 때는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돼요. 앞쪽에 있는 고드렛돌은 뒤로 넘기고 뒤쪽의 돌은 앞으로 넘겨오면서 완골을 고정시킨다. 단순한 작업 같지만 작업 내내 일정하게 힘을 줘야 하고 정확한 위치에서 실을 교차시켜야 한다. 자칫 자리가 틀어지거나 줄의 위치가 고르지 않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염색 한 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무색에 속대를 다시 넣어서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엮은 완초 위에 새로 한 줄을 올려 같은 방법으로 엮는다. 중간 부분을 칼 등으로 벗겨내고 속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서 맨 처음 엮었던 첫 줄에 엮었던 것을 그대로 돌려 감아서 사이에다 넣어주고 그대로 감싸줍니다. 그래서 옆 날개를 2개씩만 남겨놓고 계속적으로 엮어갈 거예요.
디자인에 따라 문양을 넣을 때는 염색한 완초의 속을 훑어내고 겉대에 감싸서 엮는 덧입혀 엮기 기법을 쓴다. 자, 문양을 넣을 때는 2mm 정도 빼주고 그 다음에 감싸서 내줘야 돼요. 완초 소품을 만들 때는 날줄이 필요한데 작은 작품은 그냥 만들기도 하지만 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초를 꼬아 만든 줄이 필요한데 이것은 작품의 뼈대가 되는 날줄로 사용한다. 그 완초를 작품을 짜고 남은 그 자투리 완골을 이용해서 꼴 수도 있고 또 모자랐을 때에는 일반 완골로 여러 가닥 째 주어서 이걸로 날꼴기를 하겠습니다. 완초는 가늘게 쪼개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 준비한다. 준비된 완초는 갈구락지에 걸어 고정하고 가늘게 새끼를 꼬듯이 꼬아준다. 날을 꼬을 때는 왼손으로 비벼주고 오른손으로도 돌려서 반대편으로 돌려주면서 꼽니다. 양손, 10손가락을 모두 사용해 줄이 풀리지 않도록 각각의 완초 가닥을 돌려감는다. 꽃 날줄을 방석에 반지름에 손으로 잡을 여유분을 더한 길이의 2배 길이로 준비한다. 이 정도 날이 있어야 방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잘라주고 작품을 시작하기 위해 8줄의 날줄을 준비해 둔 후 C줄을 준비한다. 조금 가는 거를 선별해서 하나를 훑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절반 정도를 쪼개서 같은 굵기로 잘 쪼갠 다음에 8개의 날줄을 2개의 C줄을 겹쳐 감아 묶어준 후 C줄을 교차시키는 사이에 날줄이 2줄씩 들어갈 수 있도록 엮어간다. 처음에 날줄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사이가 뜨거나 예쁘게 엮어지지 않기 때문에 둘씩 꼼꼼하게 가까이 있는 날줄부터 잡고 엮어줍니다. 엮어서 한 3줄 정도 엮을 거예요. 위쪽에 있던 C줄은 내리고 아래쪽에 있는 C줄은 위로 올리고 그 사이로 날줄을 넣는 방식이 완초공예의 기본이다. 같은 방식을 반복해 작품의 형태를 만든다. 엮으면서 이제 엮는 방향 쪽으로 쓸어줘야 돼요. 잘못 날줄이 바르게 서지 않기 때문에 엮어주고 반드시 쓸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작품의 디자인에 따라 염색된 완초를 넣어 문양을 내기도 한다. 시작점으로부터 3줄 정도 C줄을 돌린 후 4번째 줄부터는 2개씩 엮던 날줄을 한 줄씩 나눠 엮는다. 무색으로 끄는 부분이 동그랗게 될 수 있도록 송곳을 이용해서 좀 밀어 넣게 합니다. 촘촘하고 동그랗게 형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주의하며 3줄 정도 더 엮는다. 8날 넣기 하겠습니다. 기존 날줄에 새로운 날을 대서 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져오고 뒤에서 다시 가져옵니다.
이때 뒷부분에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이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 여분을 충분히 주고 가져오고 두 개씩 만들어줍니다. 기존 날줄 사이에 새로운 날줄을 넣어 날을 늘리는데 8줄, 16줄, 32줄, 64줄까지 늘리면서 작품이 평평하고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자, 수막새 무늬 넣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무색 왕골과 염색 왕골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엮어주는데 보통 무색 2줄, 염색 2줄 사용합니다. 방석이 원하는 크기만큼 만들어지면 뒷면으로 넘어가기 전 시줄을 한 가닥 더해 세 가닥의 시줄로 사모리를 엮는다. 사모리 엮기가 끝나면 다시 두 가닥의 시줄로 한 줄을 더 엮는다. 사모리 엮고 한 줄을 더 돌려 엮었어요. 엮어준 다음에는 이제 한 바퀴 접어주겠습니다. 사모리를 친 부분이 경계가 되도록 새로 짠 부분이 뒤로 가게 접는다. 안으로 접고 그 접어준 재를 골방망이로 이제 쳐줘서 잘 붙여질 수 있도록. 뒷면 엮기는 날줄을 2개씩 잡고 엮어줘야 됩니다. 방석을 뒤집어 놓고 뒷면을 엮는데 날줄을 2줄씩 잡아 엮는다. 겉면을 할 때는 날수를 넣어서 늘려가지만 뒷면은 반대로 날수를 줄여가면서 이제 작품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원형의 중심으로 갈수록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그에 맞게 날줄을 잘라 점차 수를 줄여나간다. 네, 이제 끝마무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짠 후 남은 날줄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고 날줄부터 먼저 집어넣어주고 송곳을 이용해 속으로 밀어 넣어주고 시줄도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해 남은 줄이 보이지 않도록 다듬는다. 작품이 고르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골토막에 올려 두드려준다. 완성됐습니다. 원형 방석을 만드는 원형 짜기 방식은 여러 작품에 응용된다. 원형 이바지함을 만들 때 작품의 밑면 크기만큼 원형으로 짠 후 테두리 부분에 세 가닥의 시줄로 사모리를 엮는다. 사모리 엮기는 작품의 그 접는 부분 또 경계 부분 그런 부분에 꼭 이제 필수적으로 엮어서 좀 굵게 세 가닥을 이용해서 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모리 엮기가 이제 마무리되면 끊고 집어넣어주고 다시 시줄 2가닥을 이용해서 한 바퀴를 더 돌려 엮을 겁니다. 새로 엮은 부분을 안으로 접어 골방망이로 두드려준다. 날줄을 직각으로 꺾어 일정한 힘을 가해 함의 옆면을 둘러짠다. 천년의 세월 함에 나무 문양 덧입혀 엮기 기법을 하겠습니다.
시즐 위에 염색한 완초를 속부분 긁어냈어요. 긁어내서 4칸이었고,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은 염색된 완초의 속을 긁어내 얇게 만든 후 기존 시줄 위에 올려 엮는 덧입혀 엮기 기법을 활용한다. 작품의 높이만큼 엮고 사물이 엮기로 한 줄을 돌려 엮은 후 작품 높이의 2배가 되게 짜올린다. 날줄을 직각으로 꺾어 넣고 날의 개수를 줄이면서 작품 전체가 원통형이 되도록 엮는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집어넣었으면 이제 끝 마무리 해서 골매기기를 하면 끝납니다. 윗부분을 안으로 잡아넣어 함의 형태를 만들고 골방망이로 고루 두드려 작품을 완성한다. 뚜껑은 함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되 뚜껑의 윗부분에 문양을 넣어 작품성을 더한다. 사각방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품을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작업대가 필수다. 작업대 끝에 박힌 못에 완초 가닥을 걸고 시줄을 엮으며 사이사이에 날줄을 넣어 고정시킨다. 사각 방석을 하기 위해 정 방향 엮기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만큼의 가로 길이가 만들어졌으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짓는다. 작업대에 감긴 고무줄에 날줄을 넣고 시줄의 남은 부분은 반대편 못에 걸어 고정시킨다. 작품을 짜는 동안 날줄이 움직이지 않도록 무거운 돌로 눌러 고정시킨다. 양 옆쪽에 못을 사용하는 이유는 걸어주기 위한 거예요. 이제 방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뒷면까지 엮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엮는 날뿐만 아니라 날줄까지 길게 뽑아줘서 제작을 합니다. 원형 엮기와 마찬가지로 2줄의 시줄을 교차시키며 그 사이로 날줄을 끼워 넣어 가로로 엮어 나간다. 원하는 크기만큼 엮은 후 사무리를 친다. 귀사리 부분 이쪽에서 중간에서 하게 되면 안 이쁘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육각이나 사각, 팔각형도 다 각에서 시작하고 각에서 마무리 해줍니다. 다시 한 줄 돌려 엮은 다음에 이제 뒤집어 줄 거거든요. 접어서. 시줄 2가닥을 이용해 다시 한 줄을 엮고 사무리 부분을 경계로 접는다. 접힌 면이 명확해지도록 골방망이로 두드린다. 방석을 뒤집어 뒷면을 엮는데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날의 수를 줄이기 위해 날줄을 2줄씩 잡아서 엮는다. 사각 방석 뒷면은 이렇게 사각 형태로 한 10줄 정도 엮고 나서 이제 부분 엮기가 들어갈 거예요. 이 귓날 부분에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4부분을 다 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형으로 돌아가게 돼요. 각 모서리는 별도로 10줄 정도 부분적으로 엮는데 모서리를 메꿔 남은 부분이 최대한 원형에 가깝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네 방향의 모서리가 메꿔져 원형에 가깝게 다듬어지면 기존의 날줄을 다시 엮어 나간다. 이후부터는 원형 방석의 뒷면과 마찬가지로 날을 잘라 술을 줄이며 최대한 끝까지 엮는다. 끝마무리 방법은 이제 방석이나 함 등 거의 다 비슷해요. 똑같이 끝까지 엮어서 한 7, 8개 정도 남겨놓고 밀어 넣어줘야지만이 깨끗하게 끝마무리가 완성돼요. 남은 날줄을 하나씩 잘라내고 남은 부분은 방석 안으로 집어넣으며 모양을 다듬는다. 겉면에 드러난 남은 시줄 가닥을 칼로 잘라내 정리하고 방망이로 두드려 표면이 매끈해지도록 형태를 잡는다. 이렇게 했으면 끝마무리 잘 됐고요. 찻잔과 받침, 그릇 등에 굽을 넣는 기술은 한명자 명인이 각고의 노력과 시도 끝에 이뤄낸 성과다. 굽바닥의 넓이만큼 돌려 엮은 후 세 가닥의 시줄을 사용해 사무리를 엮기로 한 바퀴를 둘러주고 다시 두 가닥의 시줄로 한 바퀴를 엮는다. 한 줄을 더 돌려 엮은 다음에는 이제 다시 안쪽으로 접어주겠습니다. 사무리를 경계로 접어준 후 경계면을 방망이로 두드려 형태를 잡는다. 경계면이 직각이 되도록 형태를 유지하면서 굽높이의 2배가 될 때까지 엮어 올린다. 굽바닥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경계면을 접어넣는다. 이런 기법은 이제 제가 구상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제 도자기 형태의 그릇을 연구하다가 완초로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그릇 형태의 굽을 완전하게 재현을 해냈습니다. 완초 작품의 굽을 만드는 기술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전통의 새로운 것을 더한 감각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로 인정받고 있는 한명자 완초장. 1994년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동상, 1995년 인천시 공예품 경진대회 대상, 2000년 인천시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대상, 2004년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산업자원부 장관상 등 70여 차례나 그 공로를 인정받았고 2002년 문화예술부문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명자 완초장은 대를 이어온 솜씨와 스스로의 열정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계보를 써나가고 있다. 완초장 한명자의 열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잠을 자는 몇 시간을 제외하면 오롯이 완초만 생각한다. 자연히 장인 가족들 역시 완초를 통해 더 단단히 엮였다. 특히 한명자 완초장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료이기도 한 남편.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한명자 완초장과 결혼 후 틈틈이 작품 활동을 돕다가 완전히 완초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완초장 선생과 저는 30년간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완초 공예를 제작함에 있어서 솜씨가 좋고 작품마다 특성에 맞게 색을 배합하는데 나오는 작품이 모두 섬세하고 훌륭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완초 공예의 전승 기능 보존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명자 완초장의 작품 활동을 보며 자란 두 아들 역시 전통 공예를 전공하고 어머니의 뒤를 잇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완초 공예 작품을 제작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어요. 어머니께 완초 기능을 배우면서 재미를 느끼고 또한 공모전에 출품을 하여 수상을 했을 때 무척 기뻤어요. 앞으로도 저는 무형문화재 완초장인 어머니의 전통 완초 공예 기능을 전수받으며 대를 이어 전승 보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시기 전까지 완초 작업을 멈추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열정은 같이 작업하는 저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이 넘치시고 눈에 힘이 들어가 있으세요. 저도 그 열정을 본받고 완초 공예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재능을 인정받은 한명자 완초장은 완초 기술이 자신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몇 해 전부터는 문학동에 터를 잡고 살면서 문학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완초 공예를 가르치며 이곳을 전수학교로 지정하기도 했다.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관이 개관한 후에는 이곳에서 하는 수업에 가장 열심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수업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이 중에는 작가로서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이들도 있고 강사가 되어 완초 기술을 전하는 이들도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초 기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한명자 완초장. 현재 완초 공예를 아는 사람이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초 공예 기능을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 중에서 또 배우고 사대회 나가서 상을 타는 거 보면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기도 해요. 앞으로도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자 완초장이 우리 공예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인으로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우리 전통 공예의 멋과 우수성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자신과 제자들의 작품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무료 체험과 공개 강좌를 열어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완초 공예는 우리나라의 민속 공예품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문학적 또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도 완초 공예 기능을 계승 발전시키고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나가고 싶습니다. 작고 여린 풀을 길러 색을 들이고 한 줄 한 줄 엮어 문양을 만들어내는 한명자 완초장. 40년간 이어온 그녀의 열정과 우리 것을 지켜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